네, 시작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비뇨의학과 궁금해 또 닥터곰의 비뇨의학.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이고요. 네, 저는 서울 N비뇨의학과 여의도에 있는 연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반갑습니다. 뵙네요. 2달 만이죠. 와, 그렇네요. 6월 달에 6월 둘째 주에 뵙고 딱 2달 된 것 같고요. 아. 저는 그 다음에 한번 그 한병규 선생님하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 관련해서 한번 클립을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선생님을 빼놓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라이브로 이렇게 뭐 질문을 받아서 그 답을 드리면서, 예, 고원상님 안녕하세요. 딸기팔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밍님도 안녕하세요. 뒤에 있는 저희 그 양쪽 채널에다가 편집을 해서 주제별로 좀 그래도 올리고 있죠. 네, 그 질문을 받다 보면은 그 항상 특정한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즉흥적일 때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받다 보면은 정리가 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헤르페스면 헤르페스, 뭐 곤지름이면 곤지름, 또는 뭐 전립선염이면 전립선염,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이쪽에 같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나중에 궁금하신 점은 이쪽에서도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문들은 자꾸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이걸 준비를, 이게 이 질문 시리즈를 한 8번째 이제 하다 보니까요. 거의 계속 한 바퀴 돌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의학이란 게 뭐 계속 반복되는 거고, 뭐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자주 하시는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질문을 예전에 했던 질문이라고 뭐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은 저희도 또 말씀드리고 그래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 좋습니다. 네. 사정- 오늘 또 10시부터 다른 그 타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사정관. 처음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님 질문. 저희 사정관 폐쇄라는 질문은 받아본 적이 사실 없어서 이걸 네. 먼저 올려봤고요. 55세 좋은 생각님. 사정관 폐쇄가 뭔지를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정관 폐쇄라 하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정하는 관, 우리 몸속의 관이 결국은 정액이겠죠. 정액이 어디서부터 생성되어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정액에 이제 정자까지 섞이면서 사정이라는 복잡한 상황을 거쳐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건데, 사정관 중 어딘가가 폐쇄, 막혀서 어떤 잘 되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하시는 것인지. 저도 궁금한 게, 네, 질문을 딱 이렇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사정관 폐쇄는 비뇨기과적인 용어로는 해당 부위가 딱 있거든요. ejaculatory duct라고 하는 부위가 막힌 거를 사정관 폐쇄라고 하고, 네, 남성 불임의 요인 중에 하나인 건데, 혹시 질문해 주신 분께서 뭐 정액이 잘 안 나온다, 네. 그래서 어디가 막힌 것 같다는 의미에서 폐쇄라는 표현을 쓰셨다면은 그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고지고대로의 교과서적인 사정관 폐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55세시지만 뭐 늦둥이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네, 그죠? 네. 스톰킴님, 제가 살이 좀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 병원을 좀 쉬면서 제가 좀 수술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요. 무슨 수술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코골이가 좀 있어서 수면 무호흡 뭐 이런 거랑 같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수술을 이비인후과에서 받았거든요. 고생하셨네요. 근데 이게 엄청 힘든 수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냥 7kg가 빠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수술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좀 힘든 상태입니다. 좀 헬스케진 겁니다, 제가. 네, 빼려고 뺀 게 아니고. 기운 내십시오. 네. 네. 죽밖에 못 먹고 있어서. 일단 다시 돌아가면은, 먼저 그 사정관 폐쇄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남성 불임 또는 난임 네. 표현하잖아요. 네, 그 카테고리죠. 난임, 임신이 잘 안 되는 거를 정의를 1년 이상 그 부부관계를 자연스럽게 피임 없이 했는데, 아기 소식이 없으면은 뭐 난임 또는 불임이라고 원래 불렀었잖아요. 네, 요새 불자는 좀 안 하는 것 같고. 불임이라는 표현을 좀 안 쓰고 난임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산부인과에서 이건 더 많이 보시겠죠. 근데
남성 쪽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게 보통 절반 정도를 보죠. 네, 각자 반반. 메일 팩터가 유일하게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한 20, 30%, 남자, 여자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한 40%, 여성 온리 문제인 경우가 한 3, 40%에서 결론적으로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자분이 오셨길래 한번 적어봤거든요. 38세 남성이신데 지금 그 사정관 폐쇄하고 관련이 있는 직내라서 그냥 적어봤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여성분께서는 산부인과에 가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남자분께서는 검사를 위해서 비뇨의학과에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여성분은 정상이라고 들었고. 그럼 보통 저희가 임신 전 검사 같은 거 할 때 신체 검사를 먼저 하죠. 그렇죠. 일단 뭐 좀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고환 크기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혹 정관이 그 생성되지 않거나 잘 만져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이란 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먼저 한번 시행은 해보게 되죠. 중요한 소견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일단 양측 고환 사이즈가 정상인지 만져보고, 그 다음에 고환을 둘러싸는 부고환이라는 부분 멀쩡한지 보고, 그 정자들이 통하는 정관, 사정관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관은 양쪽에 고환에서부터 올라가는 통로가 양쪽에 있는 것이고, 사정관은 나중에 한 갈래로 이제 나오는 길인데, 아무튼 정관은 멀쩡한지를 또 봐야 되고, 정계정맥류라고 하는 또 질환도 있죠. 네, 뭐 남성 한 10% 정도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특히 왼쪽에 잘 생기는데 고환의 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주변부에 정맥이 늘어나서 하지 정맥류는 하지에 정맥이 늘어나는 걸 의미하고 정계정맥류는 정소 시스템 근처에 정맥이 늘어난 거, 그러니까 늘어난 걸 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덩굴 그런데 U자를 써서 핏덩굴처럼 이렇게 얽히설키 있는 게 정계정맥류인데, 요게 있는 분들은 임신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뭐 정자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도 하죠. 네. 남성 호르몬 수치, 어떤 뭐 요포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내분비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정액 검사를 시행해 봤어요. 한 번을 했는데 좀 이상 소견이 있어서 두 번을 했다는 얘기일 것이고, 두 번을 했더니 정액 볼륨 양이 0.5cc, 0.8cc. 좀 적었네요. 적은 거예요, 이거는. 오타인 것 같고. 보통 2cc가 넘어야지 정상으로 보통 보는데 네. 양이 적었어요. 그리고 정자가 안 나왔어요. 아, 정자가 안 나왔고, 그리고 다른 의심병변은 없었는데 pH 산성도가 조금 낮은 거죠. 7점대 뭐 중반 정도 이상 되는 거를 이제 정액의 보통 성상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약산성의 질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그렇죠. 중화시키는 그런 정도가 필요하죠. 약간 산성화가 됐다는 얘기고, 네. 이런 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어이고. 전립선 초음파를 해봤더니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방광은 잘 뭐 소변이 없으니까 쪼그라들어 있고 전립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전립선 뒤쪽으로 원래는 전립선 뒤쪽으로 그냥 옹기종기 조금 있는 정도구나라고 보일 만한 그런 그 정낭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네요. 네, 부어 보이죠? 네. 네, 세미널 베지클이 정낭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런 게 좀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 있다는 거는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역행성으로 좀 부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검사들을 시행을 했더니 결론은 이런, 저희가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나요? 네, 플로우 네, 네. 시트가 있는데 쭉 검사를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가는 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뭐 저희가 했던 검사들 정액량이 적고, 그다음에 어떤 역행성 사정이라는 건 없는 걸 사실은 확인을 했었고요. 초음파를 봤더니 뭔가 이상 소견이 있었어요. 정낭이 늘어난 소견이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정낭 천자 같은 걸 뭐 했더니, 네, 부어있는 거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부어있니? 하고 이렇게 찔러서 보았더니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가 거기에 와글와글 했던 것이죠. 모여 있는 거죠. 정자들이 앞으로 안 나오고 그 공간에 고여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정관 폐쇄,
네. ejaculatory duct obstruction이라고 해서 EDO라는 약자로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저희가 뭐 수술적인 교정을 통해서 사정관 폐쇄를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막힌 곳을 뚫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정관 폐쇄라는 흔치 않은 경우예요. 네, 사실은 거의 임상에서 본 적은 없고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에서도 남성의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치료를 하시게 되죠. 그렇죠. 네. 물론 다른 프로토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정자가 발견되었길 망정이지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애초에 그 정낭 안으로 이송하는 그 뭐 정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막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프로토콜에서는 뭐 조금 빠져있긴 합니다만 애초에 그 정자가 아예 없다면 아예 뭐 없다면 고환을 조직 그렇죠. 검사를 고환 조직 하거나 검사라는 경우도 있죠. 살펴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정관 폐쇄라는 어떤 그 특이한 상황, 아주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뭔가 남성 난임,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아까 그 질문자분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은 비뇨의학과에서 일단 검사를 해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검사 과정을 거쳐서 원인을 지목을 해야 돼요. 원인이 밝혀져야 그 교정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고, 남성 난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정 가능한 팩터는 교정을 하는 것이고 교정이 안 된다면은 다른 대처법을 찾아야 돼요. 네, 뭐 뭐 IVF라든지 그렇죠. 그 뭐 이렇게 보조 보조생식술이든 생식술이 됐든지 시험관 악이든. 시험관이건 네, 빠른 판단을 요하겠습니다. 네. 자, 황태승님 질문 주신 거 아침 발기 안 되면 안 좋은 거겠죠? 원래 잘 되다가 안 된다면은 좋을 거야 없겠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 발기는 이제 잠자는 동안에 렘 수면과 관련된 그런 발기, 야간 발기 상태에서 깼느냐 안 깼느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어제 됐는데 오늘 안 되면 오늘 안 좋은가? 뭐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고요. 통상 잘 되다가 최근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해서 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몸이 좀 스트레스 상황이고 피로가 쌓였다고 볼 수 뭐 있겠죠. 일시적인 거라면은 일시적인 컨디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언제부턴가 아침 발기가 계속 안 된다. 그렇다면은 아침 발기 안 되는 게 어떤 그 적신호, 건강의 적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전신 건강의 문제의 어떤 조기 경보 같은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번 비뇨기과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드리밍님, 할머니께서 자주 보시는데 어떤 증상일까요? 이것도 저희가 꽤 자주 다뤘던 거죠. 네. 뭐, 늘 그래 오셨다라고 하면 정황적으로 이제 방광이 좀 예민해지셨거나 아니면 연령이 높아지시면서 방광이 저장하는 그 용량 자체가 줄어서 빈번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요실금이 일어나면서 그게 소변 보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빈뇨이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하신다면은 방광염도 뭐 가능성은 있겠죠. 과민성 불편하시면은. 방광으로 진단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자주 보는 습관이 있다 또는 절방뇨, 요의를 느끼면 참지 못하고 바로 화장실로 막 달려가야 된다. 뭐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과민성 방광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약으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광염, 과민성 방광, 뭐 요실금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비뇨기과를 한번 방문해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한 번만 더 네, 할까요, 그러면? 진킴님. 요관 내시경 후에 콩팥 수신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요관 내시경은 왜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방광 내시경보다도 방광 더 내시경이 하기 힘든 게 아닌데 요관 내시경일 텐데, 그 아마 전신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시고 하셨겠죠? 뭐 검사를 위해서든 아니면 어떤 치료, 수술이든 진행을 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내시경 볼 때 어느 정도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압으로 그 물을 좀 넣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성으로 수신증이 살짝 일시적으로 그럴 발생할 수도 수도 있고, 있고요. 애초에 이런 수술을 하는 이유 자체가 예를 들어 뭐 결석, 요로결석이라든가 아니면 좋겠지만 뭐 요관 내 어떤 종괴에 대한 뭐 조직 검사라든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요관이 막혀서 부어 있는 상황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하여튼
이거 쉽게 하시는 검사나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한번 주치 교수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요관 내시경을 왜 시행하셨는지 사실 저희도 궁금하고요. 뭐 요로결석 어떤 중에는 조직 검사 그 이후에 생기는 분들도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고 나서 요관 부목을 넣어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내시경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가느다란 요관에 손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 후에 요관이 좀 좁아지면은 어떤 시술 후에 수신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서원성님 질문부터 방광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진행을 이어서 해보고요. 네. 뒤에 있는 질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정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멸치누나 조림님의 질문입니다. 30살 된 남성이시고 작년부터 3달에 한 번씩 남성 호르몬 수치 검사하는데 2점 초반으로 나옵니다. 수치가 좀 낮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맞아볼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치의 선생님은 나이 때문에 권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셨다. 무기력감, 살도 찌고 몸이 망가지는데 호르몬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호르몬 주사 단기간에 써서 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30대 초반이십니다. 30살. 네. 일단 뭐 원인이 무엇인지 중요할 텐데요. 살도 찌고 뭐 이런저런 무기력감이라고 하신다는 게 혹시 다른 온몸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고 각종 되먹임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과든 아니면 어떤 협진을 통해서 몸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시는 건 네.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젊고 건강한 분이라면은 사실 그렇지 않아야 하니까요. 근데 다른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왜 그랬는지 잘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뭐 남성 호르몬이 일단 괜찮으면 삶의 의욕도 좋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고 성관계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발기도 잘 되고 해서 성관계 하고 또 더 의욕이 생기면서 남성 호르몬이 다시 증가하고 이런 좋은 그 공장이 쫙 돌아가는 그런 좋은 뭐라고 할까요? 선순환이 그려지는데 뭐 예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든 뭐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성관계를 되게 오랫동안 안 하셨든 뭔가 그 선순환을 깨고 악순환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 번, 뭐 두 번 정도 주사로서 일단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보는 요법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네. 주신 것처럼 한번 그걸 넣어서 왕성하게 그 부스트 하는 거죠. 운동 열심히 하고 성관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예전의 궤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네, 그 전에 어떤 다른 질환은 있는지 한번 감별도 필요할 것 같고. 저도 2점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2점대 초반이면 낮긴 많이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 2.5에서 정상 8.4. 범주보다는 네. 낮은데 또 뭔가 고환에 큰 문제가 있거나 뭐 어떤 뇌 병변이 있어서 병적으로 낮은 수치까지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께 이 호르몬 치료 잘 안 권하는 이유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고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호르몬 치료 오래 하면은 난임 또는 불임, 어떤 네. 음성 되먹이 기전 때문에 정자들이 이제 어떤 운동성도 그렇고 생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임이 될 수 있으세요. 네. 그런 그리고 관계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니드가 분명하다면은 한 번, 두 번 정도 부스트업하는 차원에서 좀 쇼텀으로 액팅하는 그 예나스테론 같은 주사를 네. 한두 번 정도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음흠. 그거 한두 번 맞았다고 해서 뭐 임신이 아예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네. 나중에 만약에 좀 정자 퀄리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거의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 아산병원에서 연구했던 대한민국 남성 테스토스테론의 정상 메디안 값이 40대, 30대는 아직 여긴 안 나와 있네. 뭐 4.4 이상이겠죠, 중합값이. 그러겠죠. 근데 2점대 초반이라고 하면 뭐 여기 어둠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상위 뭐 안 좋은 쪽으로 뭐 하위 뭐 뭐 5%, 5%타일이나 10%. 뭐 네네. 요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서 뭐 병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주사 치료는 해볼 만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네. 내과적인 검진 받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주치의 선생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이제 하루 중에 언제 체크하느냐에 그것도 따라서도 중요하죠. 조금 많이 좀 변이가 있을 수는 있고 해서 컨디션에 따라서 좀 컨디션 중요할 수 좋은 있겠죠. 오전에 예. 검사하시면은 또 그래서 어떨지 뭐 2번 모르겠고요. 이상 한번 체크를 해보아서 계속 낮을 때 그렇게 진짜 낮은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남성 호르몬이 낮으면 어떤 증상이 오냐? 갱년기 증상 또는 뭐 과로, 스트레스 또는 감정 기복, 또 물리적으로는 근육량도 좀 떨어지고 네. 골밀도도 감소하고 성 기능이나 또는 성욕도 감퇴될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이게 오로지 이것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내과적인 요인들하고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비만도 조절 같은 거 중요하죠. 네. 교정 가능한 요인들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요거 이제 논란 이슈가 좀 있긴 한데요. 내분비내과 선생님들하고 뭐 그 이슈가 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보는 게 컷오프 밸류를 테스토스테론이 3.0에서 3.5 또는 단위가 달라서 그러는 30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미만이면은 그리고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그 갱년기 증상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하는 게 좋다. 득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방법으로는 제일 많이 쓰여지는 주사, 뭐 젤, 패치, 경구제제 등이 있는데 패치나 경구제제 할 때 뭐 주의사항은 뭐 어떤 여자나 타인, 여성이나 네. 타인 애들한테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스킨 투 스킨 또는 뭐 일로 그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적 관찰 주사를 맞으면 보통 주기적으로 맞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한두 번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네. 치료하고 나서 3에서 6개월 후에 남성 호르몬 레벨을 체크를 해보고 계속 맞으실 분들은 보통 추후에 6에서 12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혈액 검사를 같이 하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타겟 T 레벨에도 뭐 이견이 좀 있는데 보통은 이게 3.0 미만이면 시작하면 좋고 사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거 없고 높을수록 좋으신 분들, 컨디션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4.5에서 5.0이 넘어가면은 일단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물론 다른 부작용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면은 그 전에 끊어야 되겠지만요. 네. 그래서 부작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 또 잘 알고 계신 것들이 전립선 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견해도 있었는데 네.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이미 존재하는 전립선암 세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먹고 자라는 대상이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잘 자라게끔 그 먹이를 제공하는 꼴이 되어서 좋지는 않지만 애초에 없는 전립선암 세포를 이 남성 만들거나 호르몬의 하시는 주입이 뭐 이렇게 더 많이 발현시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임신 계획 중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셨고 임신 시도를 하던 중에 뭐 관계가 잘 안 된다 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죠? 네. 당장 직면한 임신 계획이 있을 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또 질문 주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또 읊어보겠습니다. 민민님, 선생님, 저 방광암, 민민님 위에 또 있지 않았었나요, 뭐가? 아래로 내려갔나요, 질문이? 답변 저희가 그래요? 했나요? 아까 발기 관련된 거 질문 주신 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중복된 게 또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요. 민민님 지금 답변부터 해보죠. 방광암 4기 림프절 전이입니다. 대소변 조절이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원래 사기에는 이런 증상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저런 게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른 좀 잘 나으시길 바라는데요. 네. 보통 종양에 대해서 그 사기라고 한다면은 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원발 장기에 그래도 좀
국한되어 있을 때는 3기로 판단을 하지만 그거를 좀 멀리 원격 전이가 원격 있거나 전이가 되었을 때 4기로 링크 판단을 부절까지 나가면 하거든요. 4기라고 보죠. 네네. 아마 그러면 수술을 받지 뭐 지금 방광암의 치료 상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뭐 재발 또는 전이가 돼서 또 4기가 된 건지 아니면은 진단 당시에 이미 원격 전이가 있어 수술을 못 하신 케이스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단 당시 그랬다면 항암 치료 중이실 가능성이 높겠고요. 대소변 조절이 아예 안 되실 수가 있죠. 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방광암 자체만으로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4기라고 하시면 방광 안에 어떤 메스, 덩어리들이 막 많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광 내에 소변이 차 있어서 근육이 쭉 짜주고 하는 정상적인 배뇨 과정이 방광 용적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뭐 10분마다 마려우실 수도 있고 또 방광에 종양이 있으시면은 혈뇨도 동반되기 때문에 혈뇨가 계속 또 방광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헤모라직 시스타이티스라고 하는 출혈성 방광염 이런 것도 동반돼서 오실 수가 있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모로 방광암 자체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치료와 연관성이 있으실 수도 있고 전이가 뭐 원격 전이가 됐을 때 배뇨 중추 쪽인 뭐 척추라든지 뭐 이런 쪽에 전이가 됐다면은 그것 때문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원래 4기의 증상이라기보다 4기라면은 뭔가 좀 진행된 상태이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치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원성님 발기부전 약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저용량 시알리스를 매일 드시는다는 말씀이시겠죠? 5mg짜리를요. 일정한 시간에 계속 드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 시에는 그 온 디맨드로 그때그때 드시는 비아그라나 다른 계통의 약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쓰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발기력 강화를 위한 뭐 조언, 재언이라고 하면은 일단 젊으신 분이면은 사실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죠. 시민성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컨디션 관련된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뭐 한 달 이제 시민성 발기부전이라 하더라도 그게 내가 괜찮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뭐 저용량 시알리스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신다면은 다른 원인이 있다면은 그걸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뭐 흡연이라든가 과한 음주라든가 아니면 당뇨, 혈압 뭐 이런 성인병이 있으시다면은 먼저 혈당이나 아니면 혈압 조절을 약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긴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서 나왔지만 뭐 남성 호르몬이 좀 낮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보충을 해볼 수도 있겠고 결국에는 저용량 시알리스 드시면서 잘 된다면은 일단 왕성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성관계를 하시면서 선순환을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잘하고 나니까 뭐 뭔가 의욕도 생기고 남성 호르몬도 잘 생성되고 이런 뭔가 그 공정을 돌리는 거를 그게 해주시는 걸 아주 중요한 권해드리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쓰셔야 돼요. 네 이게 발기가 잘 안 되니까 또 이게 더 위축되고 그렇죠 이래서 하기 싫고 이게 그럼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좋은 쪽으로 가려면은 자위 질문도 아래 있으신데 그 정상적인 관계를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자신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 원인 교정할 만한 게 있으면 당연히 교정을 해야 네, 되겠죠. 뭐 호르몬 수치, 내과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 습관이야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술, 담배, 커피 줄이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발기력 강화는 조금씩 될 겁니다. 네. 민민님께서는 항암 치료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플러스 항암제라는 게 방광암 때 쓰는 약제들이 꽤 그 센 약들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방광 상피세포가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배뇨장애가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유, 얼마나 그래서 괴로우실지. 네. 네 이거는 치료 잘 받으시면서 주치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아메리카노님 전입선에 염증은 없는데 회음부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염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마사지를 해보았는데 깨끗한 것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아마 있겠고, 전립선염으로 치료를 쭉 받으셨다가 네, 6주, 8주 치료를 해서 마무리 검사를 했더니 이제는 염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는 안 보입니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불편감은 지속된다는 말씀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인 것일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냥 만성 전립선염의 한 카테고리일 수 있겠는데요. 뭐 염증이 없다고 해도 불편하신 거를 해결해 드리는 게 저희들의 그 역할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근데 약이나 이런 걸로 잘 해결이 되셨으면 이렇게 질문을 또 안 그죠. 하셨겠죠. 적절한 약을 일단 쓰시면서 기존에 다녔던 선생님과 상의하셔도 좋고, 이건 저희가 이 전립선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영상을 그 전립선염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일반적인 치료 방법을 말씀드렸었고,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약을 좀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쓰는 것도 괜찮고요.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약을. 또는 그 외에 어떤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지 않다면은 무시해 보려고 네.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도 힘드시면은 다른 전문가인 통증의학과 선생님이라든지 통증 자체를 주 타겟으로 하는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시도해 볼 법합니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참 어려운데, 뭐 네. 다 해보셨는데 안 되니까 아마 질문을 주셨겠지만, 은근히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전거를 타는 분이었다라든가, 그러니까 자전거가 네. 물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회음부 통증을 발생하는 그런 뭔가 선후 관계, 어떤 요인을 발견하셨다면, 뭐 계속 이제 앉아서 열심히 이 업무를 보시고, 뭐 운전을 하시고 이럴 때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든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여야 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부분도 크긴 할 심리적인 텐데, 부분도 크죠. 네. 그 밑에 상구한님 당뇨병 환자신데 말초신경제로 성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냥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를 교과서적으로 그냥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요인이 됐건 간에 발기부전 또는 발기력 저하가 진단이 되면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비뇨기과에서 검사하고 나서 약을 좀 써보세요. 네. 위에 말씀해 주셨던 시알리스 같은 매일 먹는 약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일회성 약도 써보고 약에 너무 의존되는 거 아니냐, 내성 생기는 거 아니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써보세요. 써도 도움 하나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쓰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나이와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센 약을 써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돼요. 그러면 2단계 치료로 가는 거죠. 주사를 직접 인젝션하는 치료도 있고 정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수술이죠. 수술이죠. 네. 저는 수술에 대해서 좀 사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긴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꼭 나는 성관계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설명을 듣고 나는 섹스를 위해서 수술을 받을 용의가 있다. 그럴 때는 잘하는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는 겁니다. 네, 뭐 굉장히 부작용 없이 잘 수술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기능이 좋을 수 좋죠. 있어요. 기능이 좋죠. 네, 그 안에 얼마든지. 임플란트 기구가 들어가는 수술을 하는 분들이 말초신경장애 같은 게 있고 약을 써도 도움이 안 되는 당뇨 조절자 안 되는 분들한테 수술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 주의사항은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하시면 수술 후에 합병증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겠죠. 상처가 잘 안 낫는다거나 막 썩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시도를 설명을 잘 들어보셔야 될 네, 혈당 거예요.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당뇨 조절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비세균성 FGG님 전립선염에서 발기력이 떨어져요. 이거는 위에 당뇨 환자분보다는 오히려 치료가 좀 용이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전립선염 어, 치료를 하시면서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발기도 많이 하고 이거를 좀 내가 생활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또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약을 좀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런 게 뭐 몸에 내성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써버릇 해버리면은 심리적으로 의존은 할 수 있으나 그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 그냥
컨디션 좋을 때는 오늘 없이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편하게 쓰고도 해보고 안 쓰고도 네네. 해보고. 천천히 이렇게 테이퍼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기약을 아예 그냥 사용을 해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세균성 전립선염 치료 병행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그 현장에서 보면은 같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공통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자꾸 저희가 심리적인 요인을 강조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세균성 전립선염에는 어떤 시민성,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발기력저하에도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거 고치기 힘든 거 저희도 다 아는데, 그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랑 무조건 기질적인 내 몸 전립선에서만 원인을 찾는 거랑은 치료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같은 좀 알고 맥락이 이제 계시고. 해복이나 햇성님이시기도 한데, 그죠. 회복이나 30, 네. 햇성님께서 30대 남성인데 발기가 쉽게 풀린다, 꺼진다, 자위를 오래 하고 강하고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것 같다, 관계 가질 때 자꾸 풀려서 민망하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편해서 혼자서 해결하게 된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 자체도 시민성일 수 있습니다. 아직 30대시기 때문에 뭐 만약에 흡연하신다 그러면 이거 끊어보는 것도 좋긴 한데요, 아직 너무 젊으셔서 저는 이게 시민성 발기부전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을 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약을 네. 쓰면은 웬만해서는 이게 잘 풀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서 현재 여자친구분이든 파트너분이든 그분과 관계를 잘 만족스럽게 되는 거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열 번 그분과 만족스럽게 관계가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약을 안 드셔도 회복이나 될 수도 햇성님은 있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 혹시 아니실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아, 많아요. 그럼요. 자위 예. 오래하고 딱 30대 남성분이셨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뇨의학과 막 다녀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면은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저희 강동호 선생님 하시는 성의학 클리닉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심리치료인가요? 근데 갔다 오신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비용 문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랑 다시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뭔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돼요. 약 써보고 교정할 만한 거 교정해보고 심리적인 요인 개선할 수 있게 뭔가 지지적인 치료를 해보고, 그리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고 빨리 네. 시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약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드셔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발기가 풀리면 어떡할까라는 그죠? 그런 발기 수행 풀리면 불안이 풀리게 만듭니다. 풀리는 거죠. 뭐 좀 네. 더 잘하면 되죠. 뭐 음, 다시 키워서 잘하면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네. 이제 또 오늘 아마 시간이, 저희 민채블리님이 원래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네.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계실 때 말씀드려보죠. 뭐 아, 그런가요? 네, 네. 웨딩 검진 어차피 이건 교과서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네.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있고, 또 질문을 또 받는 동안에 요거 소변 색깔하고 건강 관계를 질문해 주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 아, 네네. 병원에 오시는데 특히 여성분들 소변 불편감 하나도 없는데 너무 조금 진하다? 탁한 것 같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노란 것 같다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들 꽤 있거든요. 의미가 있는 녀석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물을 많이 안 드셔 농축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보통 임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혈뇨. 이거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빨간 경우에. 붉은 소변 네. 또는 뭐 갈색 소변, 네. 검은색 소변 그렇죠. 중요하겠죠. 혈뇨는 원인을 꼭 감별해야 됩니다. 여러 원인 중에 악성이 있을 수 있기 악성이 있을 때문에.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개서 방광염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음식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간혹 있는 경우에는 뭐 진짜 소변이 빨개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적혈구는 안 나오는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식에 들어간 색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젊은 분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혈뇨 유발하는 것 중에 간혹 드물게 안 하시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갑자기 뭐 경우에. 마라톤 뛰고 오셔서 그렇죠. 제가 오신 분들 뵌 있죠. 분은 어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셨는데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그만 혈뇨를 보셔서, 그럴 때는 이제 근육이 너무 많이 써서 그게 녹아버리다 녹아서 오는 보니까 그 경우도 안에 있죠. 색소가 혈뇨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거는 또 은근히
사실 푹 쉬시면서 물 많이 섭취하면 경도라면 나아지는데 네. 만약에 그 근육 물질들이 너무 많이 신장에 심한 적체되면은 경우에는 신부전이 되어서 그렇죠. 신장 기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과나 이런 데로 한번 진료를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하여튼 혈뇨가 문제고 뭐 그 외에 뭐 약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비타민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건 당연히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고요. 네. 이렇게 초록빛깔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네, 저는 뵙지는 못했는데 네, 녹농균, 뭐 슈도모나스 이런 것 때문에 균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네. 어떤 분은 또 너무 투명하다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아, 물을 뭐 많이 그렇게 드셔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겠죠. 네. 상식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려봤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요번 주에 주신 질문인 것 같아요. 행운 시장님의 질문. PCR 검사를 했는데 균은 없다고 나왔는데 염증 수치가 있다. 항생제 먹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마도 이 세 줄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는 없겠지만 추정컨대 제 생각에는 뭔가 증상이 있어서 비뇨기과를 가셨겠죠. 소변 검사를 하셨을 것 같고 소변에서 그냥 바로 보는 현미경 검사에서 백혈구 세포가 좀 보였다. 그럼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염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원인 균 중에 무슨 성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PCR이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균이 뭐가 나쁜 균이 있는지를 알아봅시다라고 설명을 하셨을 거고 그 검사를 했더니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왔다라는 행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치료를 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제 답변이고 뭐 여성분이었다면 방광염이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남자분들 요도염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PCR이라는 검사는 저희가 보고 싶은 균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는 성병을 뭔가 의심을 해서 그거에 맞는 뭐 6종류, 7종류, 8종류, 12종류 또는 뭐 24종류 이런 여러 정해놓은 균주를 보는 거거든요. 그 균주에 대한 정확도는 당연히 높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방광염 같은 데 원인균으로 나오는 거는 이콜라이라고 하는 뭐 그 대장균이라든가. 대장균, 뭐 그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균,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균, 뭐 클랩시엘라 여러 가지 그 일반 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PCR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 치료는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뭐 교과서적으로는 어떠한 증상이 없는 그런 무증상. 네, 무증상인데 고름, 다시 말해서 백혈구, 다시 말해서 염증 세포만 나오는 경우는 뭐 치료하지 않고 그냥 경과를 지켜보셔도 돼요. 본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물론 몇몇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다른 인디케이션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남녀불문 증상이 있으시다면 일단 항생제 소염제를 짧게나마 써볼 수는 있겠고,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 무증상 그냥 방광염이면은 네, 저도 지켜보고. 그리고 냉이 나오는 분들도 쉽게 뭐 그 생리주기랑 같이 더불어서 그냥 냉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는데 네. 거기도 백혈과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 꼽아서 하는 검사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소변으로 하는 검사면 이렇게 섞여서 또 백혈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면 오랫동안 전립선염 앓으신 분, 비세균성 전립선염 그런 분도 간혹 이렇게 녹료가 나오긴 하는데 증상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약을 쓸지 말지는. 그래서 이 정도고 이제 헤르페스에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이번에 좀 많았는데요. 와, 일단은 여기 질문 시청자분들 보고 계신 분들 질문부터 해주기로 할게요. 네, 네. 아까 제가 그 방광염 얘기하다 방광암 얘기 나오다가 방광염이 재발하면 방광암 발생하냐고 질문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어, 대개는 상관관계는 저, 없어요. 방광염이 암으로 가진 않는데 다만 드물게 만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특이한 타입의 방광암이 잘 생긴다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평상피암이라고 하는 암이 생긴다는 그 요로결석과 동반해서 생기는 암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한테 드물고 거의 무시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개 음, 우리가 걱정하는 방광암은 이행상피암, 뭐 그런 전형적인 암이 있거든요. 요로, 그거는 예, 방광염과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면은 네. 아까 그 나와이 중님도 나와이 정우님도 뭐 아까 건강검진 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남성 호르몬 발기부전 포함된 건지 문제시죠? 모르겠네요.
발기가 안 되고 성욕이 없으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46세 남성입니다. 어, 건강검진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커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근히 뭐 호르몬 검사까지는 안 하는 건강검진도 있기 많죠, 때문에, 그런 경우. 네, 그 정신건강의학과도 물론 뭐 먼저 가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기질적인 문제를 먼저 체크하는 게 좋기는 해서 비뇨의학과 한번 다녀오시기를 권고를 드릴 것 같긴 저도 합니다. 후순위로 권하겠습니다. 검사를 쭉 해보고 비뇨기과에서 약도 써보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절실하고 하시면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성의학 클리닉 가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YYK님 30대 중반 전립선 비대증 초음파 30cc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증상이 있으신지 뭐 중요하겠지만 그냥 검진에서 진단된 초음파라면은 일단은 복부 초음파를 보셨다면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 아주 정밀하게 보는 대학병원급에서 하는 검사에서는 항문으로 초음파를 보거든요. 전립선 초음파를. 근데 원칙은 원래는 30대 중반에는 권하지 않아요. 한 40대 중반부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고 무증상이고 불편함이 없는데 30cc라면 일단 지켜보시고 10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부피이기 때문에 통상 20cc를 보통이라고 보는데요. 그 네. 보통이라는 게 아마 건강한 20, 30대 전 세계 남성들의 전립선 크기를 아마 평균을 낸 것이겠죠. 저희도 간혹 가다가 다른 이유로 검사를 해보면은 뭐 16cc, 20cc, 25cc, 27cc 다양하게 있는데 YYK님께서 예를 들어 키 작은 친구부터 키 큰 친구처럼 쫙 줄 세울 수 있듯이 해당 연령 대비 꽤나 크다고 그래도 1.5배긴 하니까요. 30cc부터는 사실은 전립선 비대라고 할 만한 크기이긴 한데 그렇게 원래 크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립선염 같은 거를 앓고 계실 때 전립선이 부을 수가 부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진성 전립선 비대증인지 아니면은 그게 염증이 생겨서 부어가지고 물이 차서 좀 부어 있어서 부피가 크게 측정된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이게 띵 나왔다 그러면 그냥 잊고 지내보시는 것도 권고를 해드리고요. 뭐 혹시 증상 검진에서 있으시면 네. 발견되신 거라면은 비뇨기학과 가셔서 항문을 통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인생은 미완성님 직장을 이직하셔서 타지로 가는데 신경인성 방광으로 비뇨기학과 다닙니다. 자, 뭐 이거는 비뇨기학과 이 신경인성 방광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비슷한 걸 텐데 연고지 이전으로 병원을 옮기시게 되면은 기존 그 다니시던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 같은 거를 3차 병원은 3차 병원으로 당연히 쓰실 수가 있고 소견서가 됐건 기존에 검사하셨던 항목들 쭉 카피를 출력을 하고 가시면은 뭐 중복되는 검사 없이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네. 시기가 되면은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이성 방광도 처음에 진단할 때 꽤 검사 항목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고생하셨을 것 불편한 같은데. 검사를 좀 피하려면은 결과지를 다 떼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은정이여라님, 요로결석은 물 많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도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는 그거기는 하죠. 근데 물을 많이 드셔도 어쩔 수 없이 돌이 생기는 생기는 분들은 체질의 분들이 생기죠. 계시긴 하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음, 맵고 짜게 드시지 않고 물 많이 드시고 결석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비뇨기과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또 생길 거기 때문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인 검사를 6개월이나 1년마다 보시면서 소변, 엑스레이, 신장 초음파 한 장 찍어보면은 또 미리 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신장에 있는지를. 네. 김송이님, 위에 거 하나 빠지긴 했는데요. 네. 약 대신 운동이나 습관 또는 음식으로 발기력이 좋아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은 뭐 그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유산소 운동이든 하체 하체 운동이든 운동, 뭐 수영이든 스쿼트든 좋고요. 허리 뭐 강화하는 운동. 네. 습관은 뭐 일찍 주무시고 식사 잘 하시고 컨디션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죠. 음식도 딱 정해진 음식이 있을까요? 토마토, 브로콜리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뭐 아르기닌이 함유된 뭐 식품들, 굴, 아연 포함된 뭐 제재들, 아스파라거스 다 좋을 수는 있는데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음식으로 이걸 다 섭취해서 발기력이 확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저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현대 도시인들이라면은 사실 영양이 부족할 일은 별로 없을 별로 거기 없거든요, 때문에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한 건 연령 그리고 컨디션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그냥 주기적으로 자위가 되었든 성관계가 되었든 그냥 꾸준히 그렇다고 막 억지로 해야 될 건 아니죠. 억지로 해야 될 건 아니지만 뭐 기회가 될 때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나의 일상이 늘 과로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쭉 짜여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언제 그 발기와 사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피하시는 거, 술, 담배 뭐 이런 거 피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고요. 뭘 이걸 하면은 확 좋아질 수 있다. 사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비관적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고, 평소에 많이 플랜트 하시겠습니다. 이터널님 말씀처럼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 와,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 아까, 테르페스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건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얘기니까 좀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 일단 이거 그냥 띄워놓고 그 질문 있는 거는 다 해소를 하고 가는 걸로 네, 하시죠. 와, 3분 남았습니다. 네. 김송희님 수술 앞두고 수술 전 검사에서 백혈구가 3 포지티브, 유로빌리로겐, 적혈구 요단백. 와, 이것이 만약에 방광염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조금 쉽게 설명이 되고 모든 게 좀 쉽게 처리가 됩니다. 왜냐면은 방광염일 때, 방광염이라는 것부터 급성 방광염이고 세균성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쉽게 처리가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방광염일 때 이렇게 유로빌리노겐이니 피도 나올 수 적혈군이 있고요. 예, 요단백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젊고 건강하신 분인데 소변이 약간 불편한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치료 받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뭐, 뭐 네, 염증 없어지고 저 수치가 괜찮아지면 수술하시는데 큰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컨디션 좋을 때 또 검사를 해서 어떻게 나온지 본 다음에 그 다른 뭐 빌리로겐, 뭐 현미경 혈뇨, 요단백 계속 나온다면은 신장 내과나 이런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러셔야겠죠. 음. 블레스님, 간질성 방광염. 이것도 참 힘든 질환입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네, 네. 저희가 그 딱 들으면은 그 아, 한숨부터 또는 하는, 하는 그 질환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간질성 방광염 진단 내리기도 참 애매모호하고 그렇죠. 간질성 방광염 또는 그 방광 통증 증후군, 페인풀 블래더 신드롬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약을 계속 씁니다. 진단이 뭐 소변이 차면 뭐 아랫배 계속 아프고 통증이 주 증상일 거예요. 근데 소변 검사를 하면은 깨끗하게 나오거나 염증은 없는데 방광염 같은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꼭 뭐 그 전립선 염처럼 골반 통증 증후군처럼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다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약을 먼저 써보셔야 될 거고요. 네. 몇 가지 승인받은 약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물 보, 채우는 치료, 네, 하이드로 수도, 디스텐션 네, 네. 그런 뭐 걸 그 하거나, 하는 방법도 보톡스를 있고 넣어보거나. 근데 이미 이번에 외래라고 이번에 말씀을 외래를 다 다 하셨겠죠. 해보셨으니까 네. 방광에 물 넣는 치료도 해보셨을 거고 보톡스를 주입하는 것도 해보셨을 거고 심지어 나중에는 방광을 띄자는 얘기도 나오기도 해요. 그죠? 아, 그 장으로 대체하는 통증이 인조방광을 너무너무 만들자. 심하시면은 방광을 떼어내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큰 수술이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그걸 선택하시는 분도 드물지만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난치성으로 되시는 분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휴, 그래서 뾰족한 묘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일단 다니고 계신 병원에서 네, 일단 교수님과 함께 여러 열심히 가지 아프레이크 해보셔야겠죠. 플랜이나 좀 증상이 호전이 된다면은 어떤 타협을 하고 만족을 하고 지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쓰니까 100점 만점은 아니어도 좀 나아졌다면은 요 정도까지인가 보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컴퓨터님, 비대증 예방하는 방법. 아, 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은 노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다 보니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굳이 말한다면 연구 중에서는 뭐 서구형 식습관이라든가 네. 뭐 안에 기름 같은 게 많이 껴 있긴 하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안에 지방 조직도 많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런저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그게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 또 나이가 들면 결정이 다 되어 오는 있는 거니까. 경우가 많으세요. 네, 도움이 되는 거는 뭐 물 많이 드시는 습관 좀 길러주시고요. 술 안 좋을 것 같고 커피 많이 하지 마시고 오래 앉아 있는 거 좀 피하시고 수면 충분히 취하시고 토마토 같은 뭐 그런 음식 섭취하시는 거 도움될 수 있고 그리고 비대증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뭐 부친께서 할아버지께서 비대증 진단 받으셨다 그러면 나도 고위험군일 수 있으니까 40대 중반부터는 비뇨기과의 증상이 없더라도 찾아가 보시는 거예요. 네. 검진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김수영님, 소변에서 거품이 납니다. 문제가 있어서 거품이 나는 걸 수도 있고, 뭐 물을 많이 안 드셔서 거품이 농축이 더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비뇨기과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면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통상 뭐 일단은 물부터 많이 단백뇨, 드시고요. 네, 단백뇨 같은 게 있어서 거품이 난다라고 그럴 하면 수도 문제가 될 있죠. 수 있겠는데 네. 만약에 통상 별다른 질환 없는 젊은 분이면은 그냥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스님께서는 일을 그만두실 정도로 아까 간질성 방광이 심하셨나 보네요. 아유, 저런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하셨네요. 자, 10시가 넘었는데 준님, 조금만 내려주시면 이게 다인가요, PD님? 여기까지만 네. 하죠. 그러면은 준님 포경수술을 중2 때 하셨는데 음경 각도를 아래 누르면은 사정감이 옵니다. 이제 30살이 되셨는데 포피 보건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을까요? 와, 힘들 것 굉장히 어렵다.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세이브 로드가 가능하다면 한번 수술을 해보시라고 권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수술일 수 있는데 네. 원인이 근데 중학교 2학년이면 이미 자위는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라고 하셨다면 진짜 수술 전후가 달라진 거는 맞긴 맞겠죠. 근데 네. 사실은 그 저희가 폭연 수술할 때는 그냥 진짜 표피, 그러니까 포피를 잘라내서 표피의 길이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통상 그게 안쪽에 신경이라든가 이런 쪽이 잘 건드려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신경이나 이런 데를 건드리진 사실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음, 전후 관계로 그랬다고 하시니 그것도 네. 믿어야 하는 부분인 건데 포피 보건술이란 건 사실은 일선 병원에서는 안 할 것이고 이거를 하는 병원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부산의 동아대를 가면 이걸 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은퇴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특화된 교수님이 계시긴 하거든요. 네. 서울에서 이거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윗부분 살이 땡기면서 사정감이 온다. 어떤 메커니즘일지. 횡문근육회증 더 S님, 네, 잘 치료받고 아까 말씀 저희도 드렸지만 푹 쉬시고 뭔가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입원 후에 퇴원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잘 회복이 되셨다면은 뭐 앞으로 괜찮으실 거고 후유증은 없을 없습니다.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뭐 아마 무리하신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셨다면은 뭐 그런 상황을 좀 앞으로 안 만드실 수 있다면 좋겠죠. 네. 부산 마지막 남자님, 부산 남자님, 곤지름을 제거했는데 완치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예전에도 아마 곤지름 관련된 내용도 다루긴 했는데요. 일단 곤지름이라는 증상 현상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곤지름을 일으키는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게 나뉘어지는데, 곤지름 자체는 사실 재발하지 않는다면 이제 치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앞으로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러면 봐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그렇다면 HPV는 언제 사라지느냐? 증상이 재발하지 않은 상태로 살면서 지내다 보면은 뭐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뭐 30%에서 50%, 많게는 70%의 확률로 자연 소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자연 소멸이 될 정도로 뭐 수년이 지났는데도 곤지름이 재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은근슬쩍 야 이거 치료가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HPV라는 거는 전 세계 인구 성인의 약 30% 이상이 무증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만약 부산 남자님이 미혼이시라면 그 사이에 혹시 새로운 성관계가 있었다, 새로운 여친을 사귀었다 그러면은 꽤나 높은 확률로 또다시 HPV를 내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물론 그게 곤지름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별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1년 또는 2년 정도 무병 상태로, 무증상 상태로 지내신다면은 거의 사실은 걱정 안 하고 지내셔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의 의도가 뭐 일주일 전에 곤지름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회복되는 데까지 얼마 걸리냐고 질문이시라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며칠 또는 일주일 정도 보시면은 살이 네. 차오릅니다. 1, 2주 정도? 네. 네.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김순남님, 그 소변이 왈가게 나오면 요단백 검사를 그 단백뇨가 있나 없나는 기본 소변 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내과에서 하는 검사에도 포함되어 있고 비뇨기과에서 하는 검사에 보면은 PCR 검사 같은 거는 별도 검사지만 요 검사 10종 또는 7종에 단백뇨는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 없다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건 사실 훨씬 많았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거를 답을 드리느라 사실 정작 홈페이지에 궁금증 올려주셨던 미리 올려주신 분들 거를 못 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네. 헤르페스에 대한 질문하고 민채블리님 질문은 다음번에 꼭 저희가 네. 초반에. 초반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정말 힘든 분들이 암 있으신 분들, 뭐 관절성 방광염 분들 굉장히 많이 또 네. 봐주셨는데 큰 도움이 못 치료를 돼서 너무 송구합니다만, 잘 받으시면 네, 좋겠고요. 굉장히 중증도가 높으신 분들이 진짜 저희는 많으시네요. 이제 한 매주 이제 비욘디가 방송이 거의 편성이 꽉 차가지고요. 아, 그렇죠. 목요일 날 한 달에 2번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9시에 고정적으로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요거 정관수술한 지 15년 넘으셨는데 요 질문만 정관수술하고 15년 넘었으면은 그로 인한 염증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시 풀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거랑 별도로 그 해당 부위에 부고환염이나 또는 뭐 고환염 또 전립선염 같은 게 발생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HWE님 질문이셨고요. 네, 그럼 이제 저희는 그만 물러가 아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